조선 후기 어느 서늘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서해 근처 구름마을에 한 여인이 여섯 아이의 손을 이끌고 막 도착했습니다. 김씨, 이제 막 상복을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그 눈빛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형님, 가신 지 1년이나 지났소. 이제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 제 갈 길 찾으시오. 시동생이 그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까지 여섯이나. 우리 집안에서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소.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이미 시댁 식구들이 나눠 가졌고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양식 서말과 전 재산을 긁어 모아 마련한 은자 몇 냥뿐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1485년 경국대전의 법으로 명시된 이래 과부의 재가는 자손에게까지 벌이 미치는 금기였습니다. 재가한 여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관직에 나아갈 길도 막혔습니다. 중국에서조차 실행되지 못했던 이 가혹한 법이 조선에서는 400년 넘게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양반 남성이 재혼할 때는 20살, 30살 어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도 과부에게는 평생 정절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부가 된 여인이 시댁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성은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을 자신이 처분할 수 있었고 아들, 딸 구분 없이 상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시댁의 한 식구였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시댁 식구들이 나눠 가졌고 과부와 자식들에게는 쫓겨날 때 양식 몇 말만 던져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마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홀로 여섯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방도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재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여섯 아이를 데리고 재가할 남자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품팔이나 바느질 정도였는데 그것으로 7 식구의 입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집을 얻을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흉가라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흉가요? 예, 마을 서쪽 끝에 있는 큰 저택인데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벌써 10년째 주인도 없이 방치되어 있지요.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중에 무사히 나온 이가 없다고들 하니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흉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 죽은 집, 원한을 품은 영혼이 떠도는 집, 밤마다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도는 집. 그런 집은 아무리 값이 싸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집 주인을 찾아주시겠습니까? 노인이 놀란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녕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귀신이 무섭기는 하지만 굶어 죽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틀 후 김 씨는 그 집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한때 큰 상인이었으나 사업 실패로 몰락한 남자였습니다. 듣자 하니 부인께서 흉가를 사시겠다고요? 예, 전 재산이 여기 있습니다. 김 씨가 보따리를 풀어 은자를 내놓았습니다. 상인은 그것을 세어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의 본래값은 이것의 10배도 넘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10년째 팔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부인, 정말 각오가 되신 겁니까? 그 집에서는 밤마다. 김 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각오는 이미 했습니다. 매매 문서를 써주십시오. 해가 질 무렵 김 씨는 여섯 아이를 데리고 그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은 넝쿨로 뒤덮여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막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며 떨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귀신이 나와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란다. 우리를 쫓아낸 사람들 말이야.
김 씨가 대문을 밀어 열자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괴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을 하나씩 돌아보는데 갑자기 마룻바닥에서 이상한 소리 들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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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누군가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촛불을 높이 들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여기가 이제 우리 식구가 살아갈 유일한 곳인데. 소리는 안방 마루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귀퉁이가 다른 곳보다 헐겁게 들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 판자를 들어 올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루 밑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계단이 보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넓은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김 씨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뼈와 가죽만 남은 형체들이었습니다. 5명,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된 물그릇과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 중 한 명이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그 사람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물을. 김 씨는 급히 위로 올라가 물동이를 가져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그 사람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부인은 누구시오? 이 집을 산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본래 이 집 주인 최 씨 일가였소. 하지만 강판서의 음모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는 개성 출신의 상인으로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두고 인삼거래로 막대한 부를 쌓은 거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개성 상인들이 전국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의주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까지 손대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한양의 경강 상인들이 한강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금을 거래하고 동네 상인들이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동안 개성 상인들은 인삼이라는 황금 작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가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아무리 가난해도 체면은 유지했고 상인은 아무리 부유해도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판서급 관료가 부담하는 삼성량의 세금을 거상들도 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양반들의 무시와 멸시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든 재산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관료들이 눈독을 들이면 온갖 명목을 붙여 재산을 몰수했고 상인들은 제대로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강판서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렸소. 처음에는 투자를 권하더니 나중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소. 최 씨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하자 그는 우리 집안을 영모로 몰았소. 청나라와 몰래 거래하며 국가 기밀을 팔아넘겼다고. 영모라니 그게 사실입니까? 물론 거짓이오. 하지만 강판서는 권력이 있었소. 그는 관가에 밀고를 했고 한밤중에 관군이 들이닥쳤소.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 지하실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했던 거요.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고 김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부인, 하지만 강판서는 권력자요. 그가 알면 부인도 화를 입을 것이오. 이미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도 없는 몸입니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김 씨는 위로 올라가 자신의 양식을 꺼내왔습니다. 서말, 자신과 6아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둘로 나누어 절반을 최 씨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부인의 식구들은 어쩌시려고 나눠 먹으면 됩니다. 혼자 먹으면 한 달이지만 함께 먹으면 보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낮에는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지하실에 최 씨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한 최 씨가 말했습니다. 부인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일주일 후 시동생이 관가에 밀고를 했습니다. 형수가 역적을 숨겨주고 있다고. 시동생은 김 씨가 흉가를 샀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해서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김 씨가 지하실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있다고 직감한 그는 곧장 강판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씨를 잡아라! 김 씨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관군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만 데려가십시오. 내 놈이 억적을 숨겨줬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순순히 불어라. 재물이 어디 숨겨져 있느냐.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인연이 끝까지 잡아떼는구나. 의금부로 끌고 가라. 의금부. 조선의 왕명을 받들어 영모와 강상죄를 다스리던 곳 판의금부사는 종일품으로 삼정승 바로 아래에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막강했고 그만큼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의금부에 끌려가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양반 대신도 왕족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천한 과부야 오죽했겠습니까? 김 씨가 끌려간 곳은 의금부의 문초방이었습니다. 횃불이 대낮처럼 밝게 마당을 비추고 나장들이 곤장을 들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의금부 본청 건물 남쪽으로 돌출된 호두각 앞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법으로는 고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루 30대 이하, 이틀 간격으로 총 3회까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원하면 법의 고문이 자행되었고 그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년 최 씨 가족이 숨긴 보물이 어디 있느냐? 강판서가 직접 나와 신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매를 쳐라. 나장들이 김 씨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형. 곤장으로 볼기와 허벅다리를 번갈아 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영조 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곤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각 곤장에는 길이와 너비, 두께가 새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규정 따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내려올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 살이 찢어지고 피가 옷에 배어들었습니다. 나장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확히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야 상처가 깊어지고 고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 씨 가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과부일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년이 지하실을 드나들었다는 증인이 있다. 50대의 곤장, 김 씨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볼기와 허벅다리는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귓가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참거라. 어머니가 곧 돌아올게.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강판서가 이를 갈았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주리를 틀어라! 주리 틀기. 죄인의 정강이 사이에 삼각봉이나 나무 막대기를 끼우고 양쪽에서 밧줄로 조여 뼈와 살을 지지기는 고문. 원래는 명나라에서 전래된 고문인데 조선에 오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육각봉을 사용했지만 조선에서는 삼각봉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강이가 생으로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조 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암암리에 계속 사용되던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근육은 물론 뼈까지 상하게 만들어 살아남아도 평생 앉은뱅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지 이유 중 하나가 이 형벌을 받으면 절을 할 수 없어 조상의 제사도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나장들이 김 씨의 정강이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웠습니다. 밧줄이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둑. 뼈가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최 씨 가족이 다시 잡혀갈 것이고 자신의 아이들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물 같은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최 씨 가족이 다시 잡혀갈 것이고 아이들도 위험해질 것이다.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사흘째 되던 날 강판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년 마지막으로 묻겠다. 최 씨의 재물이 어디 있느냐? 김 씨가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좋다. 그럼 내년은 여기서 썩어 죽어라. 하지만 그 순간 의금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강판서의 장남 철수였습니다. 그는 손에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폐가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찾은 문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최 씨 가족을 무고하고 재산을 빼앗은 증거입니다. 강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 저는 아버지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집을 조사했고 비밀방에서 이 문서들을 찾았습니다. 철수는 그 문서를 의금부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강판서가 최 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민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한 기록, 최 씨 가족을 가둔 명령서, 그리고 빼앗은 재산을 나눈 장부까지. 의금부관이 문서를 펼쳐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판서, 당신은 무고죄와 횡령죄로,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조작이다. 강판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가 가져온 문서는 결정적이었고 더구나 최 씨 가족이라는 살아있는 증인도 있었습니다. 소식은 곧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사건을 살피라 명했고 강판서는 관직을 박탈당한 채 의금부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최 씨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김 씨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줄이틀기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최 씨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은혜라뇨.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것이오. 최 씨는 자신이 되찾은 재산 중 절반을 김 씨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으로 아이들과 편히 사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어찌 받습니까? 부인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소. 이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더 이상 흉가라 불리지 않는 그 집을 제대로 수리했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과 아이들을 구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김 씨의 장남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과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많은 멸시를 받았지만 실력으로 그것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관직에 오른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김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자라 제 몫을 하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흉가를 사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어디선가 굶어 죽었겠지.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렵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한 집이었는데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란다. 권력을 가진 나쁜 사람 말이야. 김 씨가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 강판서의 아들 철수처럼.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철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들으니 벼슬을 버리고 지방에 내려가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한다더구나. 김 씨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선시대 과부들은 법과 관습의 이중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간은 금지되었고 시댁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의지할 수도 없었고 혼자 살아갈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대부분 시댁이 차지했고 과부와 그 자식들은 끼니조차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를 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신과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과 대신들의 이야기만 가득하고 가난한 과부와 억울한 상인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들. 김씨 같은 과부가 있었기에 조선 사회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고, 최씨 같은 상인이 있었기에 경제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같은 젊은이가 있었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흉가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권력의 탐욕이 만든 상처였고 불의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김 씨의 용기, 최 씨의 인내, 철수의 정의감, 그것들이 모여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조선 후기는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부를 축적했고 양반의 권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은 강했고 약자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과부제가 금지법은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유지되었고 그 사이 수많은 과부들이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김씨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두려움을 딛고 선택했고 남을 도우며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권력이 약자를 짓밟을 때 우리는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처럼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김 씨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흉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는 곳. 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 씨가 그랬듯이, 철수가 그랬듯이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김 씨는 말년에 손주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흉가에 귀신은 없었단다. 다만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을 뿐이지. 그럼 소문은 거짓이었나요? 아니다. 소문에는 진실이 섞여 있었어. 그 집에는 정말 억울한 영혼들이 갇혀 있었으니까. 다만 그들은 귀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단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달빛조차 두려웠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고 과부라는 나귀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과부의 생존기와 흉가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김 씨의 용기가, 철수의 정의감이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사합니다.